2010년 11월 8일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의 유니언빌. 이곳은 토론토 외곽에 위치한 대표적인 부촌으로 성공한 이민자 가족들이 모여 사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였죠. 근데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이던 그날 밤 10시경. 이 고요를 깨트리는 둔탁한 파열음이 주택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총성이었죠. 곧이어 911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집의 딸 24살의 제니퍼 펜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과 울음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절규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장강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부모님을 쐈어요. 저는 지금 묶여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안이 아닌 집 밖에서 생존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집의 가장인 50대 남성 한 펜이었는데요. 그는 얼굴과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 하나로 집 밖으로 탈출해 이웃집 문을 두드려서 구조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총격이 발생한 지하실로 진입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는 어머니 빅 카펜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머리와 몸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그리고 신고 전화를 했던 딸 제니퍼는 2층에서 발견됐어요. 그녀는 2층 난간 기둥에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결박된 채 울부짖던 제니퍼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총을 든 괴한 3명이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했고 부모님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처형하듯 총을 쐈다고 말이죠. 단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는 살해당했고 아버지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이민자 가족의 단란했던 보금자리가 무자비한 폭력 앞에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끔찍한 사륙의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딸 제니퍼. 그녀가 겪었을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2010년 11월 8일 그날 밤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이 가족이 처음 캐나다 땅을 밟았던 시절로 돌아가 봐야 돼요. 피해자 아버지 한 펜과 어머니 빅카펜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바로 베트남 보트피플 출신의 난민이었거든요. 1979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부부에게는 강인한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남편 한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금형기술자로, 아내 빅 역시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으로 그들은 마침내 2004년 마컴의 번듯한 2층 주택을 장만했습니다. 차고가 2개나 딸린 그 집은 그들이 이민자로서 이뤄낸 눈물겨운 승리의 트로피이자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었던 거죠. 자신들은 거친 손으로 기계를 만지며 살았지만 자식들만큼은 펜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부부의 모든 희망과 미래는 맏딸 제니퍼와 남동생 펠릭스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녀 교육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성스러운 과업이나 마찬가지였죠.
제니퍼의 어린 시절은 부모가 설계한 촘촘한 스케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학교 밴드에서는 플루트를 불었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겨스케이팅이었습니다. 제니퍼는 2010년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링크장으로 달려가서 밤 10시까지 얼음판 위를 달렸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새벽까지 학교 숙제를 해야 했죠. 잠을 줄여가면서 코피를 쏟는 일상이었지만 아버지 한의 기준은 언제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았습니다. 학교 성적표에 A가 아닌 다른 알파벳이 찍히거나 점수가 70점대로 떨어지는 것은 집안에서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부모의 욕심이나 학대라고 치부하기엔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지극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딸의 등하교를 직접 챙겼고 모든 연습 과정을 지켜보며 딸의 매니저를 자처했어요. 부부는 자신들을 위해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를 사 먹는 것조차 아까워했지만 딸의 고행 레슨비와 스케이트 장비에는 수입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죠. 그들에게 엄격함은 곧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딸이 무시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려면 지금의 고통은 당연히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부모는 자신들의 뼈를 깎아 딸의 날개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날개가 딸에게는 비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제니퍼의 날개는 꺾였지만 부모의 기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제니퍼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바로 완벽한 연기였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8학년, 우리 나이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성적표에 찍힌 비학점 하나. 다른 집이라면 칭찬받았을 수도 있는 점수였지만 이 집안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그녀는 성적표를 들고 방으로 들고 가 면도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긁어냈어요. 잉크 자국이 사라진 자리에 검은 펜으로 선을 그어 B를 A로 둔갑시켰죠. 아주 간단한 조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민 위조 성적표를 보고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을 때 제니퍼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만족하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거짓말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이어진 성적표 위조는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 앞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혔어요. 라이어슨 대학교에 조기 합격했지만 고3 수학 과목에서 낙제하는 바람에 입학이 취소된 겁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이 사실을 털어놓는 대신 지옥 같은 거짓말의 굴레를 더 단단히 조이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부모님께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제니퍼의 기막힌 이중생활이 시작됐는데요. 매일 아침 그녀는 무거운 전공서적으로 가득 찬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버스에 올랐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캠퍼스가 아니었죠. 그녀는 동네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서 시간을 때우거나 카페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퇴근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마치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온 대학생처럼 지친 표정으로 귀가했고요. 이 연극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제니퍼의 치밀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가방을 검사할까봐 그녀는 중고서점에서 생물학이나 양리학 전공 서적을 샀어요. 그리고 펼치지도 않을 책들을 펴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가짜 필기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해하지도 못하는 복잡한 화학 공식과 그래프를 공책 수십 권에 빼곡히 베껴 적었습니다.
그 수많은 노트는 공부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부모를 속이기 위해 만든 정교한 영어 소품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노트들을 부모님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펼쳐두곤 했죠. 이렇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년 뒤에는 명문 토론토 대학교 약대 편입에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확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끝이 다가오는 법이죠. 4년이 지나고 부모님은 당연히 딸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 제니퍼는 또다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 졸업식은 학교 사정 때문에 학생당 티켓이 딱 한 장밖에 안 나온대요. 친구한테 양보하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딸을 철석같이 믿었던 부모는 그 말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니퍼는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가 4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모래성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거짓말까지 아슬아슬하게 넘겼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제니퍼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탰어요. 토론토의 유명한 아동병원인 시키즈 병원의 혈액검사 연구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야간 근무를 하게 됐다고 둘러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어머니 비계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는 딸이 사원증도 없고 유니폼도 집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으니까요. 어느 날 딸을 의심하기 시작한 부모님은 제니퍼에게 제안이 아닌 통보를 내립니다. 오늘 병원까지 우리가 태워다 주마. 제니퍼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도망칠 곳 없는 차 안. 병원 앞에 도착했지만 제니퍼에게는 들어갈 사무실도 보여줄 사원증도 없었습니다. 결국 갈 곳 없이 병원 대기실 구석에 숨어있던 그녀를 부모님이 발견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제니퍼의 거대한 거짓말 모래성은 단 1초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 한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아버지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을 뜯어말린 덕분에 제니퍼는 겨우 쫓겨나는 것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니퍼가 살던 2층짜리 주택은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숨막히는 감옥으로 돌변해버렸어요. 당시 제니퍼의 나이는 24살, 법적으로 온전한 성인이었죠. 하지만 부모는 그녀를 마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처럼 다뤘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휴대폰과 노트북은 그 자리에서 압수당했죠. 남자친구 데니얼 원과의 만남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외출조차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바깥 세상은 오직 피아노 레슨을 하러 가는 시간뿐이었어요. 감시의 수준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제니퍼가 타는 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직접 확인했어요. 집에서 피아노 교습소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단 1km라도 주행거리가 초과되면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냐며 불호령이 떨어졌죠. 제니퍼는 자신의 방 안에서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방문 너머로 들리는 부모의 발자국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가택연금 생활이 길어지자 제니퍼의 내면에서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거든요.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던 거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감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죄책감은 서서히 맹독 같은 증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건 바로 엄마 아빠야. 24살의 제니퍼에게 부모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자유를 억압하는 간수였던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면 간수들이 사라져야 돼. 그들이 죽어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 그렇게 착했던 딸의 가면 뒤로 괴물의 본성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같은 집에서 제니퍼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남자친구 데니얼 웡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몰래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죠. 데니얼은 그녀에게 연인 그 이상,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거든요. 하지만 팽팽하게 당겨지던 그 줄마저 끊어지고 말았어요. 제니퍼의 부자유스러운 상황과 끊임없는 감시에 지친 데니얼이 결국 이별을 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전부라고 믿었던 데니얼이 떠나자 제니퍼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됐죠. 그리고 그녀의 집착은 상식을 벗어난 광기 어린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데니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제니퍼가 선택한 방법은 또다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거짓말은 성적표를 위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데니얼에게 전화를 걸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데니얼, 나 너무 무서워. 어떤 남자들이 경찰 배지를 보여주면서 집에 들어와서 나를 집단으로 성폭행했어. 그녀는 이 끔찍한 짓을 사주한 것이 데니얼의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며칠 뒤에는 우편함에 총알이 배달됐다 라며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자작극까지 벌였죠. 이 모든 것은 데니얼의 죄책감과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그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려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결국 제니퍼의 의도대로 데니얼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바로 제니퍼의 부모가 버티고 있었죠. 부모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감시받고 통제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제니퍼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사라지면 잔소리도 감시도 사라진다. 그리고 나에게는 막대한 유산이 남는다. 그녀는 데니얼에게 악마의 거래를 제안하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50만 달러가 상속될 거야. 그 돈이면 우리 둘이 평생 아무 방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사랑을 미끼로 던진 제니퍼의 제안에 마약 거래를 하면서 어둠의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던 데니얼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제니퍼에게 램포드 크로포드라는 청부업자를 연결해줬죠. 부모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데니얼은 제니퍼에게 비밀 아이폰과 유심칩을 건넸어요. 아버지가 딸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체크하며 안심하고 있던 그 시각, 제니퍼는 이불 속에서 그 비밀폰으로 자신의 부모를 죽일 청부업자들과 살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착실했던 딸이 돈과 사랑을 위해 존속 살해를 모의하는 괴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2010년 11월 8일 밤, 부모님은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지만 제니퍼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죠.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서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딸깍 소리와 함께 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를 보냈어요. 제니퍼는 범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죠. 그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사형 집행을 알리는 잔혹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신호를 확인한 데이비드 릴바가남을 포함한 3명의 괴한이 거침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고요했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이때부터 제니퍼의 소름 끼치는 1인 2역 연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겁에 질린 피해자였어요. 그녀는 괴한들에게 거칠게 제압당하는 척하면서 엄마 아빠를 외치며 오열했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부모님의 눈에 비친 딸은 흉악한 강도들에게 인질로 잡혀서 생명이 위태로운 가여운 아이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안은 그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딸이 괴한 중 한 명한테 다가가서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었죠. 그 태도는 인질이라기엔 너무나 침착했고 범인과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현금은 안방에 있어. 부모님은 지하실로 끌고 가서 처리해. 그녀는 범인들에게 집안의 구조와 돈이 있는 위치, 그리고 부모를 처형할 장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 안내자 역할을 자처한 딸. 그 냉혈한 애 모습이 바로 제니퍼의 진짜 얼굴이었던 거죠. 괴한들은 위협적으로 총을 겨누며 부부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낡은 담요가 그들의 머리 위로 덮어 씌워졌죠. 죽음이 코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어머니 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딸 걱정뿐이었어요. 제발 우리 딸 제니퍼는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우리 딸만은. 자신을 죽이라고 사주한 것이 금지옥여 키운 그 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는 끝까지 범인들에게 딸의 안전을 애원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모성애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총성이 지하실을 울렸어요. 탕, 탕, 탕.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딸의 비정한 배신 속에 영원히 묻히고 말았죠. 제니퍼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사망했고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은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딸의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조문객의 위로를 받으며 그녀는 이제 곧 들어올 막대한 유산과 자유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은 제니퍼의 편이 아니었어요.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던 사건 발생 3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의료진조차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던 아버지 안이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겁니다. 총알이 뇌를 비껴간 천운이었죠.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뭔가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그날 밤 자신이 목격한 믿기 힘든 진실을 털어놨죠. 범인들이 저를 쏘고 떠난 뒤 제가 힘겹게 탈출할 때 제 딸 제니퍼는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범인들과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가 가장 강력한 목격자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 한마디로 제니퍼는 비운의 피해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제니퍼를 다시 소환했죠. 신문실에 마주 앉은 베테랑 형사 빌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 이른바 리드 테크닉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괴치 형사는 제니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해둔 결정적인 거짓말을 던졌어요. 제니퍼,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우리에겐 적외선 투시 기술이 탑재된 인공위성 자료가 있어. 그 위성이 사건 당일 네가 집안에서 묶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전부 찍었다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네가 범인들과 모의하는 소리까지 분석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 소프트웨어도 돌리고 있어. 사실 캐나다 경찰이 인공위성으로 집안을 들여다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이미 죄책감과 공포로 멘탈이 약해져 있던 제니퍼는 이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직감한 그녀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절벽 끝에서도 제니퍼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또 다른 충격적인 거짓말을 내뱉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우울했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죽을 용기가 없어서 저를 죽여달라고 청부업자들을 부른 거예요. 타겟은 부모님이 아니라 저였다고요. 끝까지 부모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을 자살 시도자로 포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제니퍼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이 뻔뻔한 눈물 연기는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었을까요? 제니퍼의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법정의 차가운 이성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재판은 장장 10개월간 이어졌고 검찰은 제니퍼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내 명백한 증거들을 쏟아냈는데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녀의 손안에 있던 디지털 발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와 남자친구 데니얼 웡, 그리고 청부업자들이 주고받은 수천 건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복구해냈어요. 특히 사건 당일,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 6시간 동안 제니퍼와 데니얼 사이에는 무려 100건이 넘는 문자가 오갔죠. 부모님은 집에 계셔. 지금이 기회야. 같은 내용들은 자살을 꿈꾸는 사람의 대화라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 공모의 흔적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니퍼 펜과 공범 3명 전원에게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부모를 팔아넘긴 대가는 차가운 감옥에서의 평생 격리였죠. 하지만 법적인 심판보다 제니퍼에게 더 뼈아픈 형벌은 가족에게서 내려졌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버지 안과 남동생 펠릭스는 재판 과정에서 제니퍼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법에 호소한 거예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니퍼가 평생 아버지와 동생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정 마지막 날,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제 딸도 잃었습니다. 지금 저 피고석에 앉아있는 여자는 제가 알던 제 딸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했던 딸 제니퍼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제니퍼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게 가족의 연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이 사건이 최근 다시 한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23년 5월 온타리오 항소법원이 제니퍼와 공범들의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캐나다 대법원이 이 결정을 확정했어요. 많은 분이 그럼 제니퍼가 무죄라는 뜻인가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니퍼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1심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률적인 설명을 할 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무죄를 줘야 한다는 식으로 선택지를 너무 좁게 제시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나 과실치사의 가능성도 배심원들이 고려할 수 있게 써야 한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다시 재판하라는 거지, 그녀가 청부업자를 고용했다는 팩트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부모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쏘아올린 거짓말의 화살이 어머니의 심장을 뚫고 아버지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진실은 그 어떤 재판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제니퍼 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여운은 참담하고 씁쓸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폐륜 범죄, 그 이상의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과 전쟁을 피해 목숨을 걸고
캐나다로 건너온 부모. 그들에게 자식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인생이 보상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했던 아메리칸 드림은 딸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자 반드시 탈출해야만 하는 지옥이었죠. 부모는 딸을 사랑해서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고 딸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서로를 향한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던 그 사랑과 기대는 결국 비극이라는 종착역에서 충돌하고 말았죠. 제니퍼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짜 성적표를 만들고 다니지도 않는 대학에 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실망시키기 싫어서 시작된 작은 거짓말.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50만 달러의 유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이었을까요? 이제 와서는 그 진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